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중국에서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중국과 인접한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게도 이번 주말부터 입국 전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정부가 미분양 확산을 막기 위해 분양가에 제한 없이 모든 분양주택의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분양받은 집에 일정 기간 살도록 했던 의무 제도를 없애고 분양권을 되파는 걸 막던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새해 첫 거래일 하락 마감했습니다. 빅테크 대장주인 테슬라 주가는 10% 이상 폭락했고 애플은 시가총액 2조 달러가 무너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경찰과 소방 등을 상대로 첫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여야는 또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기간 등 강론에선 이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밤사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난 불이 도로 옆 방음벽에 옮겨 붙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등 중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에서 XBB 등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다소 주춤한 지구촌 팬데믹이 다시 중국에서 촉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 중국인은 재감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중국의 모든 병원은 북새통입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로 대기실과 병상의 구분은 사라졌고 쉴 새 없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여기에 생사의 고비에선 응급 환자의 호송이 뒤엉키면서 24시간 쉼없는 질병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打破专科的界限，就是而不是说上急诊只有急诊科医生来上。 환자가 폭발하는 상하이에선 XBB와 BQ1 등 신종 변이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오미크론 가운데 가장 최근에 나온 하위 변이인데 특히 XBB 계열 변이는 치료제를 써도 잘 낫지 않고 심지어 개량 백신의 저항력도 있다는 연구 결과마저 있습니다. 比如说现在我们是 BF.7， 那么下一部分呢可能是 XBB 或者 BQ.1.1 这类的这个毒株，那可能再次感染。 중국 정부는 면역력 약한 사람이나 이런 신종 변이에 감염될 거라며 다독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겐 XBB가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마저 다시 공격해 생명을 위협할 거라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을 반영하듯 XBB가 설사와 복통을 가져온다는 소문이 돌자 온라인에서 파는 설사약은 바로 동났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코로나19가 급증하는 중국에 백신 무료 제공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여러 EU 집행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빌어 이 백신 제공은 EU 차원의 대응 체계 하나로 보건당국자 회의를 앞두고 추진됐으며 EU 집행위 역시 의료정보 제공 등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돕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백신 전달 시기나 물량, 중국의 반응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의무화에 이어 인접 지역인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도 강화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7일부터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탑승 전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인 Q코드 입력도 의무화되고 입국 뒤 확진되면 식비와 치료비를 제외한 입원비만 우리 정부에서 지원받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PCR 검사가 의무화된 가운데 지자체에 검사 대상자 명단을 공유하는 질병관리청의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발 입국자 본인에게는 PCR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됐지만 이를 확인하고 관리할 지자체에는 검사 대상자 명단이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질병청은 현재 해외 입국자 명단이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전달되는데 해당 시스템에서 출발 국가 정보가 일부 빠져 명단 확인에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미분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모든 분양주택에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고 실거주 의무도 없앴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6만 가구에 육박했습니다. 전달보다 23%나 급증한 규모인데 속도도 빠르고 통상 정부가 위험선으로 판단하는 6만 2천 가구 수준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이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습니다. 먼저 분양가 12억 원 이하만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분양받은 사람들이 일정 기간 반드시 해당 집에 살아야 했던 실거주 의무도 폐지됩니다. 이 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입주 즉시 전세를 놓아서 세입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되파는 걸 막는 전매 제한 기간도 줄어듭니다. 수도권은 기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또 지방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오늘 강남 3구 및 용산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거래 규제를 전격적으로 해제를 했습니다마는 이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시기에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지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다시 급등이라든지 투기의 발호 등에 대해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것입니다. 이로써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뺀 전국의 모든 지역이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정부는 바뀐 규정을 과거 분양 단지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인데요. 전매 제한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세액 공제까지 합치면 최대 25% 공제율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전체 기업의 투자 촉진 차원에서 임시 투자세 공제도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경제는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설비 투자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지난해 말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개정안을 정부 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지 11일 만에 추가 감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공제율을 2배 가까이 상향한 겁니다. 중소기업은 공제율이 16%에서 25%로 올라갑니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 공제까지 합치면 대기업은 최대 25%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A기업이 추가로 1조 원을 반도체 시설에 투자하면 최대 2,500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와 백신, 디스플레이 산업에도 반도체와 같은 수준으로 공제율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지원 방안을 통해 반도체 업계 등에 연간 3.6조 원 이상의 세부담 감소 혜택이 발생하게 될 전망입니다. 근본 조치가 우리 반도체 산업 등의 초격차 확보 및 재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임시투자 세액 공제도 12년 만에 재도입됩니다.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일반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은 2%포인트씩 높아져 대기업은 3%, 중소기업은 12%가 적용됩니다. 신성장 원천 기술은 대기업 6%, 중소기업은 18%로 공제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올리는 방안을 내놓자 업계는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경제 복합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준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측도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운 상황에도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 지지한다며 글로벌 선도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도 강조한 3대 개혁 가운데 하나인 연금개혁 논의의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더 내고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을 늦추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 논의의 큰 틀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기존 구조는 그대로 두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많이 얘기되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중에 저희들의 방점은 모수개혁 쪽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거나 지금보다 더 내고 지금 수준으로 받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나 현재 만 59세까지인 의무 가입 연령을 늦추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난 뒤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기가 생기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문제는 저소득층에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 보장 효과가 떨어지는 퇴직연금 제도를 손보고 개인연금과 주택연금, 농지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퇴직연금은 높은 비용 부담, 평균 소득의 8.3%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으로 미흡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자문위 보고를 받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연금개혁을 통한 노인 빈곤율 하향 목표치와 저출생 문제 대책 등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민간자문위가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보고하면 이후 이해 당사자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1월 임시국회를 열지를 두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엇갈리면서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현안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두곤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기간 등 강론에선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손효정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새해 첫 대면식을 가진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1시간 가까이 대화를 이어갔지만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우리 당과 합의 없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라면 소집에 응할 수 없다. 1월 임시국회 논의도 좀 하고 계신 건가요? 합의가 안 됐어요. 네. 이번 주 안에 좀 연령이 될까요, 대표님? 좀 봅시다. 네, 상황은? 임시국회에서 다룰 안건이 대체 무엇이냐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처리할 시급한 안건이 없는데도 무작정 임시회를 열자는 의도는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를 막으려는 방탄용이라면서 사안별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새해도 민주당은 오로지 정부 발목 잡기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의원단 역할에만 민주당은 각종 민생 법안과 해를 넘긴 일몰 법안 등 산적한 현안을 외면한 채 국회를 방탄으로 둔갑시키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여당 자격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생 경제가 어려울수록 야당과 협치를 통해 전국을 풀어나가야 할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은 일정 부분 연장하기로 공감대를 이뤘지만 여전히 뇌관은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유가족 등이 참석하는 추가 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최소 열흘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족들도 이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해진 기간을 국회에서 다른 이유로 해서 다 까먹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까먹은 기간만큼 채워서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그걸 논의를 하는지 저는. 반면 국민의힘은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특위 연장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증인, 추가 청문회 개최 여부 등은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보고서 채택이나 이런 걸 위해서 기간이 연장될 필요성은 있지만은 3차 청문회 정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세부 강론을 두고 기싸움이 가열되면서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엇 하나 처리하기 순탄치 않은 냉랭한 정국이 계속되면서 1월 임시국회를 연다 하더라도 과연 결과물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경찰과 소방 등을 상대로 첫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윤익은 경찰청장뿐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여야는 이와는 별개로 앞선 1, 2차 기관 보고에 이어 청문회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들에 대해선 동행명령장 발부를 예고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재난 상황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서는 이미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난 상황을 총괄 조정하는 등의 기능이 모두 삭제되고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기능만 한 줄 남아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양한 재난 상황을 대비하는 정부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입니다. 인파 사고에 대한 매뉴얼은 아직 없는데 다른 재난 상황 매뉴얼 41개를 모두 찾아봤습니다. 가장 최근 개정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대규모 인적 사고 매뉴얼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위기관리 기구의 역할에서 대통령 비서실 기능을 대통령의 위기관리 의사결정 보좌로만 정리했습니다. 다른 매뉴얼들은 모두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맨 위에 두고 있고 재난상황 총괄 조정과 초기 대응반 운영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도 재난 분야별 후속 대응과 복구 기능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는 재난 대응 역할을 아예 두지 않았고 대통령 비서실 역할도 간소한 것. 이동주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국정상황실은 대통령의 참모 조직입니다. 지난해 8월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이렇게 바꾼 배경을 행정안전부에 문의했습니다. 6월부터 고용노동부와 논의를 시작했고 대통령실과도 협의를 거쳤다면서 대통령실 업무 분장이 달라지면서 그렇게 반영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달라진 매뉴얼을 보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래 국가위기관리센터가 했던 총괄 조정 기능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부처 몫으로 돼 있습니다. 매뉴얼이 아닌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다지만 지난해 10월 29일 이상민 장관은 참사 65분 뒤에야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개정된 표준 매뉴얼에서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된 중대본은 참사가 발생한 지 4시간 15분 뒤인 10월 30일 새벽 2시 30분에서야 꾸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았다가 트라우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10대를 행안부가 참사 사망자로 인정했습니다. 행안부는 어제 공식 집계한 이태원 참사 사망자를 158명에서 1명이 늘어난 159명으로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한 고등학생은 사고 이후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친구들을 사고로 떠나보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고 지난달 12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행안부는 관계 법률과 의료 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돼 사망자로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차량에서 난 불이 도로 옆 방음벽에 옮겨 붙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박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설치된 방음벽 위로 시뻘건 불길이 펄펄 치솟습니다. 불이 시작된 건 어젯밤 9시 40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성선화들목 부근을 달리던 SUV 차량. 차량에서 나는 연기를 본 운전자는 재빨리 갓길에 차를 세우고 대피했지만 불은 이내 도로 옆 방음벽으로 옮겨 붙으며 급속히 커졌고 방음벽 7칸을 태운 뒤에야 꺼졌습니다.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승용차가 새까맣게 탔습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 남해안대로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쯤. 차량 고장으로 잠시 갓길에 정차한 승용차를 택배 차량이 들이받으며 불이 난 겁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차 옆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외국인 여성 한 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고 차량도 완전히 불탔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경남 양산시 교동유산공단에 있는 도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공장 외벽 등을 태운 뒤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전남 장성군 삼계면에 있는 주택에서도 불이 났는데 안에 살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 3명이 모두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사찰 대웅전에 불을 질러 완전히 태워버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절에서 술을 못 마시게 했다는 게 불을 지른 이유였습니다. 보도에 박종혁 기자입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경남 거제의 한 사찰입니다. 화마가 대웅전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불길이 얼마나 거센지 건물이 용광로의 샘물처럼 시뻘겋습니다. 불은 3시간 만에 꺼졌고 대웅전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화재 현장을 수습하는 신자들은 그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냥. 걔가 조금 너무 화상하게 애들이 여기 산으로 여기 안 올라가는 것만 해도 다 해가지고. 불이 난 건 자정을 조금 넘긴 터라 화재에 취약한 시간대입니다. 여기에 산림과 인접해 자칫 산으로 불길이 번질 수도 있었습니다. 소방대 현장 도착하자마자 사방면에서 연소 확대 저지 주력하면서 산불로 화재 연소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했고. CCTV를 살펴보니 범인은 50대 남성. 유리창 커튼에 불을 붙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황당하게도 범행 동기는 절에서 술을 못 마시게 했다는 것. 피해자는 최근 사찰 내 식당에서 술을 마시려다가 제지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양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물리적인 충돌은 없지만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하는 행위를 비접촉 뺑소니라고 하는데요. 일반 뺑소니보다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은 채 차선으로 진입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핸들을 틀며 브레이크를 밟아 겨우 충돌을 피했지만 그대로 도로 위에 넘어집니다. 갓길에서 나오던 차량은 사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유히 갈 길을 갑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기 부천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밤에는 배달 대행 일을 하던 30대 자영업자 김종민 씨. 뒤따라오던 택시기사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리가 부러져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속상하죠. 제가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두 시간 조금 더 해서 몇만 원, 1, 2만 원, 많게는 3, 4만 원 벌려고 한 건데 오히려 300만 원, 400만 원이 지금 나가게 생겼고.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사고를 유발한 것을 알면서 도망쳤다면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인근에 있던 CCTV는 고장나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해 차량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는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접촉 뺑소니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거를 잡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제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안아야 되는 입장이 굉장히 좀 많이 부담스럽죠. 뺑소니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만큼 물리적 충격이 없는 비접촉 뺑소니는 입증이 더 어렵고 김 씨처럼 가해 차량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수사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사고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면서 그냥 가버린다. 그러면 사고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입증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뺑소니는 기본적으로 사고 사실을 알고 도주한 경우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비접촉 뺑소니도 엄연한 뺑소니인 만큼 운전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가해 차량을 특정하지 못해도 의무보험에 가입했다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대학병원이든 동네 병원이든 소아과 진료를 보는 곳이 줄면서 진료 대란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문을 열고 있는 동네 소아과로 환자들이 몰리면서 대기 시간이 1시간가량 되고 대학병원 소아과 전공의가 2달 뒤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진료 시작 1시간 만에 대기 공간은 어린이와 보호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진료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본 30분에서 1시간 남짓. 환자 입장에선 더욱 더디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지금 한 30분, 4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이 근방에 몇 개가 없어가지고 몰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사이 660곳이 넘는 동네 소아과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남은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겁니다. 수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봐서는 소아청소년과를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병원들이 많이 폐업을 하게 되고 폐업을 하니까 더더욱 아픈 환자들만 집중으로 볼 수밖에 없고. 미래는 더 불투명합니다. 소아과 전공의 지원 숫자가 급감하다 못해 올해 모집엔 정원 207명에 33명만 지원했습니다. 주로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에 응급 환자를 돌보는 전공의가 확 줄면서 직격탄을 맞은 건 대학병원입니다. 수도권 병원마저 입원 환자를 받지 못한다거나 진료 시간을 대폭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 앞에는 이처럼 밤 10시 이후엔 응급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저출산 영향에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다 보니 의사들이 꺼리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의 기구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붕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계속 목소리를 내왔지만 뚜렷한 대책을 정부가 내놓지 않았고 보건복지부, 질병청, 기재부, 지방정부와 국회 그리고 소아과 전문의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당장 2달 뒤 4년차 소아과 전공의 188명이 수련을 마치고 대학병원을 떠나지만 충원되는 인력은 고작 33명에 불과해 진료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미 소아진료 인프라가 도미노처럼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오늘 아침도 볼에 닿는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4.6도로 기온 자체는 어제보다 높지만 체감 온도는 여전히 영하 8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특히 강원도 철원은 현재 기온이 영하 16.8도까지 떨어지면서 여전히 일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 동안은 서울 기온이 영상 2도까지 오르면서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새벽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의 건조함은 무척 심해지고 있는데요.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 건조경보가 내려졌고 오늘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형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는 조금 높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1에서 2도가량 밑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4.6도, 대전 영하 5.9도, 광주는 영하 3.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 영상 2도, 대전 5도, 대구 6도로 예상됩니다. 절기 소환인 금요일 늦은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대기질이 대체로 양호하겠지만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점차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밤에 호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서쪽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미세먼지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신입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경착륙과 미분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중도금 대출 규제와 특별공급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대거 해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분양가 12억 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1인당 5억 원까지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 한도 역시 폐지할 방침입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경우 특별공급 대상 물량에서 배제하는 분양가 상한 기준 역시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는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규제 지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미분양 확산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해 대폭 규제 완화에 나섰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강남 3구 및 용산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거래 규제를 전격적으로 해제를 했습니다마는 이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시기에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지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다시 급등이라든지 투기의 발호 등에 대해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것입니다. 즉 대출에 있어서 DSR은 계속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무제한 다수의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던 뉴욕 증시가 새해 첫 거래일에도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대장주인 애플과 테슬라의 낙폭이 두드러졌는데요.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원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뉴욕 증시가 새해 첫 거래일에도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8.8% 하락했던 다우지수는 10.88포인트, 0.03% 내렸습니다. 지난해 19.4% 떨어졌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15.36포인트, 0.40%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33.1% 폭락했던 나스닥 지수는 79.50포인트, 0.76% 내렸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폭락했다고요? 네,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12.24% 폭락한 $108 10센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65% 폭락했던 테슬라는 새해 첫 거래일에도 매도 주문이 쇄도하며 장중한 때 15% 넘게 추락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지난해 전기차 인도 실적이 수요 둔화 우려를 키우면서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연간 131만 대를 인도해 2021년보다 40% 증가했지만 목표치인 50%에는 미달했습니다. 또 지난해 4분기에는 40만 5천여 대를 인도해 월가의 예상치인 43만여 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일 테슬라의 전기차 인도 현황 발표 이후 월가 투자 기관 가운데 최소 4곳이
목표 주가와 향후 수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JP모건은 테슬라 목표 주가를 125달러로 낮췄습니다. 네, 애플의 주가도 급락했죠. 네, 뉴욕 증시의 대장주인 애플의 주가도 3.74% 급락한 125달러 7센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니케이 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애플의 몇몇 납품업체들은 애플로부터 수요 약화를 이유로 올해 1분기에 에어팟, 애플워치, 맥북의 부품 생산을 줄일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애플 주가는 장중한 때 4% 넘게 하락해 시가총액 2조 달러가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증시 하락장에서 애플은 시가총액 2조 달러를 유지한 유일한 기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수출입니다. 전 세계 주요국 경기가 동반 침체하면서 반도체와 철강 등의 부진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차 등 일부 업종에서는 성장이 기대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6,800억 달러를 수출하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올렸지만 하반기부터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가장 크게 흔들렸습니다. 7월에 2%대 성장에 그치더니 8월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4분기에는 마이너스 30%까지 추락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하고 메모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랑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았고요. 13개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철강과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이 하반기부터 반도체와 비슷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가운데 8개 품목의 연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가 마이너스 15%로 가장 크고 석유 제품, 철강 등의 부진이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까지 모두 동반 경기 부진 내지는 침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해외 수요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전반적 수출 부진 속에서도 기대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는 올해도 친환경차 수출로 1.9% 플러스 성장이 예상됩니다. 올해에도 더욱 진화된 차량을 개발하고 공급해서 글로벌 전기차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또 전동화 체제의 전환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도 수출이 20% 이상 늘고 선박은 앞서 수주한 LNG 운반선 등의 인도가 이어지면서 27% 성장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올 한 해 우리 수출은 4%에서 4.5%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출 부진은 생산 감축과 국내 경기 둔화로 이어지며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다만 수출 어려움은 상반기에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점차 회복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정부가 오늘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설 민생대책에는 성수품 물가 안정책과 겨울철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띄운 선거제 개편, 중대선거구제 문제가 현역 의원 기득권 포기가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위해선 적어도 올해 4월까지는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기득권 갈등에 그때까지 선거법을 고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선거구 한 곳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두고 여야 모두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선거구제도의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정치개혁이라는 게 한두 사람의 목소리나 뚝딱해서 나올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절차들을 앞으로도 밟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 선거구 확정까지 석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본격 논의가 이뤄지기까지 산 넘어 산입니다. 중대 선거구제의 핵심은 선거구 통폐합인데 지역구를 잃을 수도 있는 현역 의원들이 적극 찬성하고 나서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결사 반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 만큼 당내에서 의견을 조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호남 같은 데는 지금 3인 4인을 해도 우리 당이 안 되고 정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중대 선거구제가 오히려 거대 정당들이 나눠 먹기를 하기 훨씬 편리한 제도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대 선거구제가 더 폐해가 훨씬 크다는 것이 현재까지 증명된 바입니다. 중대 선거구는 소위 거대 양당이 편하게 나눠 먹을 수 있는 제도. 일단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다음 주부터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 총선 때마다 정치적 구호에 그쳤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할 거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올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처음으로 6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약 대상자 6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공립초등학교 564곳에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예비 소집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립초등학교 38곳은 학교별 예비 소집일이 다를 수 있어 학교에 문의해야 합니다. 예비 소집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예비 소집일 전에 취약 예정 학교에 문의해 별도로 취약 등록을 해야 하고 질병 등 부득이하게 취약이 어려우면 취약 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예비 소집에 오지 않는 아동은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하고 소재 확인이 어려우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오늘 검찰에 넘겨집니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살인 혐의로 이기영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밤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지난해 8월에는 전 여자친구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법정 밖으로 도주했습니다. 이 몸싸움 끝에 다행히 출입문 앞에서 붙잡았는데요.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박모 씨. 항소 후 춘천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7개월 뒤인 지난해 9월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수감 기간 피해자와 합의해 내심 집행유예 등을 기대했던 박 씨. 하지만 바람과 달리 2심 재판부 역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교도소에 더 있을 생각에 겁이 난 박 씨.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합니다. 판결이 끝나자마자 수의를 입은 채 법정 밖을 향해 도망친 겁니다. 인권 문제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정에서 포승줄이나 수갑은 채우지 않았고 공개법정이라 방청석을 지나 출입문만 열면 외부로 나가는 구조였습니다. 다행히 뒤따라간 교도관과 법원 직원이 치열한 몸싸움을 벌여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법정 출입문 그 앞에서 잡혔습니다. 방청객들 드나드는 출입문 앞에 직원이 법정에서 다리를 탁 치는 걸 잡았는데 그까지 직원이 끌려나간 거야. 검거 과정에서 교도관은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박 씨 혐의는 법정 출입문 밖을 나가지 못한 만큼 도주 미수죄. 최근 별도로 열린 재판에서 박 씨는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미수에 그쳤지만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구속 또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관리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구속 피고인의 경우 교도소에서 법원까지 호송을 맡은 교도관들이 법정 내부에서도 이들을 관리하지만 관련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형 집행이나 호송 공무원 역할에 대한 규정이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은 상황. 교정본부는 구속 피고인의 개요권은 교도관에게 있지만 불구속 피고인은 전혀 관련이 없고
그나마 법정 내 질서 유지 권한은 재판장에게 있다며 다소 애매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징역형 선고를 듣자마자 갑자기 재판장에서 뛰어나간 피고인. 사건 이후 법정엔 출입문을 밀고 나가지 못하도록 쇠뭉치가 달렸고 법정을 빠져나가는 문 앞엔 교도관이 추가 배치됐습니다. YTN 지완입니다. 새해 중국에선 폭죽 허용 문제로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오랜 풍속인 불꽃놀이를 금지하면서 일부 지역에선 공안 차량을 뒤집어버리는 등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성난 군중들이 공안 순찰차를 흔들어대고 부수기 시작합니다. 한 청년이 차량 번호판을 떼어낸 뒤 지붕에 올라타 춤을 추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흥분한 사람들은 이내 순찰차를 뒤집어버리고 바로 그 옆에서 폭죽을 터뜨리며 공권력을 조롱합니다. 새해맞이 불꽃놀이에 나선 허난성 주민들을 공안이 제지하고 나서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같은 시간 주변 정저우시의 한 놀이공원에선 환불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자정에 맞춰 불꽃놀이를 하기로 했다가 당국의 금지로 갑자기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엔 폭죽을 터뜨려 애군을 쫓는 오랜 풍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안전사고 방지와 환경보호 명목으로 제한을 걸기 시작하더니 지난해 1월 베이징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전면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채 1년도 못 가서 제로 코로나 폐지에 따른 재개방 분위기 속에 일부 지역이 폭죽 금지 조치를 풀었습니다. 찬반 여론에도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因为过年本来也是个传统的习俗，我觉得这个还是有必要继承和恢复的吧。我还是赞成这个继续禁吧。对，这环境污染，而且噪音确实非常严重。 일각에선 폭죽을 소재로 그동안 억눌린 불만이 터져나온 거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중국에서 폭죽 사용이 가장 많은 음력설, 춘제 연휴까지 논란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에서 매년 새해를 맞아 열리는 대규모 세일 행사에 조금이라도 싸게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물가 급등이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 속에 이달부터 주택 대출 금리도 올라서 서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백화점 등 유통업체들이 매년 새해 첫 영업일에 시작하는 대규모 세일. 이 대형마트는 올해 식용유 등 각종 식료품을 상자 가득 담아 20% 싸게 팔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약 41년 만에 최고 수준의 물가 인상을 경험한 일본인들에게는 이번 세일이 더 반갑습니다. 日常的に使っているものなのでありがたいです。今物価とかいろいろとちょっと高くなってきてるんで節約できるのはまあいいかなと。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심리로 신년 세일 첫날 매출은 지난해보다 20-30% 늘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 물가 급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기요금뿐 아니라 식료품 등도 올봄까지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행이 지난달 사실상 금리 인상을 단행한 여파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주요 은행 4곳은 이달부터 고정형 주택 대출 금리를 일제히 올리기로 했습니다. 物価を安定させていただいてっていうことですかね。岸田さんにもう頑張っていただきたい。その一言。できないなら変わっていただきたい。 시장에서는 올해 일본이 8년간 이어진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수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 달러당 150엔대까지 떨어졌던 엔화 가치는 2달 만에 15%나 뛰었습니다. 일본은행은 그러나 임금이 충분히 올라 안정적으로 경제가 성장해야 출구 전략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低下していって 2% 以下になる可能性が高いという状況では金融政策を大きく変えるようなあるいはその金融を引き締めるようなことは当面考えられないと。 불안정한 국내외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여전한 가운데 서민 생활의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유럽의 때 아닌 따뜻한 겨울과 적은 눈으로 문을 닫거나 운영을 줄이는 스키장이 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 스위스의 비아르슈르올론, 독일의 랭그리 등 유럽의 유명 스키장 가운데는 올겨울 흰눈을 찾아보기 힘든 곳이 많아지면서 겨울 눈을 즐기려던 많은 스키 동호인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지난 크리스마스 날 평균 기온이 11.3도를 기록해 지난 1948년 첫 관측 뒤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포근한 크리스마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찬바람이 불며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4.2도, 대전은 영하 5.1도로 이맘때 기온을 보이고 있지만 체감 온도는 이보다 3도가량 낮은 영하 7도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도 철원은 여전히 영하 16.4도까지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새벽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개 건조함이 무척 심해지고 있는데요.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고 오늘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형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영하 4.2도, 광주 영하 3.9도, 대구는 영하 2.3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은 영상 2도, 대전 5도, 대구와 6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는데요.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의 대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또한 금요일 늦은 오후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